김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네,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가을이 왔나 싶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가 8개월째 한 달에 한 번 밀양에 가고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엊그제 따뜻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주 고운 목도리를 제 목에 손수 감아주셨는데 직접 염색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참 상투적인 인사말이긴 하지만 항상 진실은 좀 상투적이고 진부합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투쟁을 하는 분들이 모여 밥 먹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너른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1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울산에서부터 멀리 통영, 순천에서까지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십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점심시간에는 각자 싸운 도시락을 다 펼쳐놓고 푸짐하게 한 끼 식사를 하는 건데 저는 늘 염치 없이 얻어먹습니다. 정말 맛있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반찬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30, 40대 여성들인데 일찌감치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이들 챙겨서 먼 길 오는 수고를 감수할 만큼 내가 의미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밀양은 이미 철탑 공사가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 철탑을 한 번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거의 산 것과 죽은 것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기 전에는 철탑이라고 해서 뭐 좀 큰 전봇대 같은 게 하나 마당에 세워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에서부터 산등성이에 또는 논밭에 마치 거대한 괴물 로봇처럼 큰 송전탑들이 서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파이프가요 거의 한 알음 정도 됩니다. 그 두께가 제 팔로 감싸 안으면 겨우 감길 만큼 그렇게 큰 탑이 자기가 사랑하는 목숨처럼 아끼는 땅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원래 예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지나갈 계획이었는데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땅을 피해서 내가 평생 농사지은 논밭 한가운데 그런 괴물이 박혀진다. 아마 그분은 자기 심장에 말뚝이 박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여전히 연대하는 많은 분들이 너른 마당에 찾아옵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이계삼 선생님은 그 힘을 늘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노는 농가의 일상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나는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대한 믿음, 함께 일상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시공간, 그리고 생활을 거기에 맞추어 가도록 자기 일상의 구조를 변혁할 용기라고요. 오늘 자기 일상의 구조를 변혁하는 용기를 보여준 분들을 모셨습니다. 잠시 뒤 어색한 사이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30번째 노동학개론은 오늘 초대 손님이 신청한 노래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종강의 노동과 꿈. 누리집 게시판에서 후배들과 학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몇 학번인데 그땐 세상이 이러저러 했다. 아, 너 몇 학번이었구나. 나는 내가 몇 학번인 줄 알았다. 이런 댓글들이 몇 마디 오간 뒤에 자기 이름을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쓴 사람이 짧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학번이 있어서 좋겠다. 다른 사람 처지에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학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상처가 됩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꼬집었던 말을 뒤통수에 따갑게 느끼면서도 감히 밝힌다면 저는 74학번입니다. 입학한 지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까지 3, 40년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대학 동기생들은 거의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학생운동층이 워낙 얇았습니다. 그래 동기생들은 저를 공부 안 하고 교수 속만 무던히 썩힌 말썽꾸러기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동기생들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생들 사이에서 돈을 걷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쯤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더니 대뜸 야, 너 30만 원쯤 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 중이니까 계좌번호 알려주면 오늘 밤만에 보낼게. 선선히 답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며 울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냐? 내가 요즘 며칠 동안 사람들한테 돈 좀 내라고 전화하다가 아주 인생관이 바뀌어버렸다. 술 마시는 자리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던 놈들이 돈 좀 내라니까 선회히 내겠다는 놈이 없는 거야. 너는 그동안 거의 만나지도 않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냐? 저는 그 친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동권은 본디 돈 내는데 익숙하거든. 학교 다닐 때는 화염병값 서로 보태주고 수배된 친구들 밥값 모아서 보내주고 사회 나와서는 해고된 동료들 생활비 보태주고 지금도 내가 달마다 돈 보내는 데가 아마 10군데는 넘을 거다. 뭐 다 푼돈에 지나지 않지만 그 말 끝에 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너 전형적인 자본주의 나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이 1년에 120만 원 기부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천 원밖에 내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50%는 한 해 동안 단 한 푼의 기부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기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도 왔습니다. 물론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입사 동기생들 가운데 가장 빨리 승진했다고 인생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부심을 느낄지언정 아무 잘못도 없이 밥을 굶어야 하는 아이들의 느낄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었다면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극소수의 저급하고 천박한 사람들만 오로지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많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는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겠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면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어제가 아버님 제삿날인데 못 가겠습니다. 하루 더 휴가를 신청하면 내년에 계약 연장이 안 될까 봐요. 너무 절박했습니다. 왼쪽에는 정규직, 오른쪽에는 저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작업에 똑같은 작업 지시서에 똑같은 공구에 똑같은 작업 재료까지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다른 건 정규직 앞에 빗자 하나 붙은 것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에 드는 일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신다는 그 노동학개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요? 네, 저는 옆 동네 파주 스님께 듣고 왔습니다. 뭐 저 같은 놈에게도 물 한 잔 주실 수 있는지. 네. 예, 당연히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물을 잠깐 못 드렸더니
좀 전에 그 방송 나가는 시간에 손님이 직접 가서 물을 한 잔 떠들고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웹툰계의 별이라고 하죠.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해 패밀리맨으로 큰 인기를 얻은 정필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평소 노동학개론 팬이시라고 정필원 작가님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던데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여기 작가님께서 강제로 그냥 너 오늘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나왔는데 뭐 평소에 듣고 있긴 했지만 사실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들었던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 종종 듣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익숙하게 전에 하셨잖아요. 그 라디오 네. 웹툰인가? 그렇죠. 네. 네. 어떤 작가가 진행하던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팟캐스트 말고는 그 만화 웹툰 작가 중에 이종범 작가라고 네. 그 EBS에서 라디오 웹툰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코너를 맡으셨었잖아요. 네. 그 코너 이름이 재밌었는데 그게 뭐죠? 그 코너 이름이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코너인데 네. 제가 이제 뭐 아는 건 없지만 뭐 그 질문 같은 게 오면 답변해주고 이런 형식의 코너였습니다. 네. 그게 상담 코너였고 네. 그 상담을 맡으신 분이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맡는다. 그쵸,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컨셉이었겠습니다. 얘기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 인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체감 못했죠. 요즘은 차기작 준비하면서 동료 작가 작품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 대본 누가 쓴 건가요? 아트 디렉터가 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그 시다죠, 시다. 어실하고 그러니까 그 차기작 준비하면서 예. 그 동료 작가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용돈벌이도 하면서. 그 네. 동료 작가라고 하면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의 그 시다 어시스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은 주로 그 최구석 작가의 송곳에서 배경이랑 그 이제 색깔 붓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저도 나름 이제 초대를 받았다는 생각에 사실 그 최구석 작가에게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사실 낱낱이 고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또 게스트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법적 대응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래서 최규석 작가가 방송에서 더 이상 송곳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압박도 있었습니다. 좀 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이 있었는데 최규석 작가가 그린 송곳에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네. 배경화면이 가끔 있던데 그게 우리 정필원 작가님 솜씨였네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그럴 겁니다. 네. 차기작은 어떤 거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놀고 있어요. 예, 이따가 시간이 되면 더 재밌는 얘기 해보겠고요. 네. 평소 노동학개론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제 손님이 또 한 분 오시기로 해서요. 예. 실례합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가객인데요.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당연히 마실 수 있죠. 멀리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예, 박성락 씨라고요. 예, 저희 노동학개론 25번째 소수안의 소수 편에서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이 쓴 글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글을 쓰신 주인공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이면서 비정규직 투쟁에 열심히 연대하다 해고돼서 복직 투쟁 중인 분이기도 하고요. 정규직 기종 노조의 진짜 사는 모습을 직접 들어보도록 할 텐데 뭐 듣기 전에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요 밑에 지하 카페에서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잠깐 만났는데 거기 미녀 삼총사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미녀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세 분이 오늘 다 계시던데 우리 초대 손님을 딱 보시더니 다들 한마디씩 뭐 영화배우 누구 닮았다 정말 훤하다 훤출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오늘 저도 처음 뵙는 분이지만 그 이름만 듣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 대의원은 이 정도 풍모를 갖추고 있군요. 보통 훤출하다 이런 인상을 이런 사람 보면 얘기하잖아요. 뭐 할 말 없으세요?
뭐 그런 말 많이 듣습니까? 아니요, 잘 못 듣는데. 예.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분에게 저는 아직 만나뵌 적이 없어서 어떤 인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훤칠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두 분이나 새로운 손님이 오셔서 정말 어색한 사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통거래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박성락 씨 혹시 주호민 작가라고 아세요? 목소리하고 그 앱에 보면 이렇게 만화로 그런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머리가 안 계시더라고요. 네. 머리카락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 그분이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는 모르시죠? 네, 솔직히 모릅니다. 그분이 만화가인 건 아세요, 주호민 작가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여기 왜 나오는 건가요? 여기 뭐 하나요 여기서? 저희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호민 작가 때문에 이 프로그램 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순위가 올라갔는데 우리 프로그램이요. 이게 지금 뭐 팟캐스트 방송이 7,000개 정도 있다는데 우리가 뭐 오늘 100몇이라니까 굉장히 높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100몇위에 올랐다. 이건 대단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진보하고 사실 노동 문제 맨날 얘기해봐야 그런데 주호민 작가라는 참신한 사람이 이 코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정필원 작가는 평소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평소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십시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이 없어서 거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귀족노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신이나 분노가 어려있는 듯한 단어. 그래서 이 귀족노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럼 노예노조는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래서 평소 그러니까 정규직 제가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10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비정규직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 보면 비정규직이 사측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싸우는 그러니까 대립 양상이 그렇게 돼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실제 회사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 관계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옛날 같았으면 노예 정도의 그런 대우나 취급을 받죠. 사실상 뭐냐면 정규직이 작업하다가 작업이 불량 내거나 뭐 이종이나 미장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무슨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빨간색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색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라인 위에서. 근데 이제 똑같은 저도 이제 오른쪽에도 빨간색, 왼쪽에도 빨간색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규직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을 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란색을 달았다. 그러면 이제 최종 공정에서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이제 키퍼 공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잘못 달았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줘요. 다시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사람이 빨간색을 달아야 되는데 파란색을 달아서 내려보냈어요. 차를. 내려보내면 올라와서 하는 첫 마디가 욕을 하버리죠. 바로.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그 어차피 최종 검사하는 작업자는 이제 정규직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정규직한테 이제 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 그 옆에 있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동료들한테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정규직이 잘못 장착하면 그때는 와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하면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한테 그렇게 쓰는 욕설처럼 얘기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작업을 해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표현 방식 틀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욕설을 들었을 때 비정규직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보통 보면 지금 비정규직은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하시던 그 정규직 분이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5년 이상 차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 공정이라는 거는 조금 라인에서도 그 해당 라인에서도 좀 베테랑
작업을 잘 보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임명해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비정규직은 정규직 나이 대비해서 한 10년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규직 형님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막 나이 어린 동생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막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어색한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네. 저도 막 끼어들어서 얘기할까요? 이 대본에 보니까 제 얘기가 전혀 없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 무슨 언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끼어드세요. 이렇게 작가님이 얘기하던데. 그럼 이제 제 위주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래도 되나요?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그 기본적인 질문부터 들어보면 입사는 언제쯤 하셨고 어떤 부서로 하셨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입사는 2002년도 9월에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98년도 정리해고 투쟁이 벌어지고 처음으로 이제 신규 채용, 그러니까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던 해였죠. 2002년도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조립 라인, 예, 자동차 조립 라인의 부서, 그러니까 의장 부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에 옷을 입힌다라는 그런 의미의 네. 의장 부서인데 거기서 저는 차가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버헤드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위를 보면서 작업하는 그러니까 하부 작업이죠. 네. 네, 하부 작업을 하는 일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들 차를 다 보실 텐데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 뒤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흙바지, 네. 그러니까 흙이 튀고 물이 튀는 그 물바지 형태의 이제 그 작업을 장착하는 작업에서 이게 정말 이종이 많이 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이라는 거는 달아야 되는 거고 안 달아야 되는 거. 이게 앞에 뒤에 네. 총 4군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2군데 앞뒤, 네. 왼쪽에 앞뒤. 네. 그러니까 총 이렇게 작업이 분류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 많죠. 앞에는 작업 달아버리고 네. 뒤에는 안 달아버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잘못 달았다 이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부서 선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때는 선택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그때 입사할 당시에는 생산 라인의 이제 생산 속도를 네. 올리기 위해서 노조와 네. 회사와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 생산 속도를 올리는 만큼 정규직 인원으로 충원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속도를 높이면 노동 강도가 기존 대비해서 상승되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조 측에서 인원으로 이제 보강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작업 편성 효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됐던 배경이죠. 그럼 지금도 그 생산직 공채가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공채는 전혀 없고요.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다 아시겠지만 불법 파견을 9월달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불법 파견이라는 것 판결이 났는데 회사가 불법 판결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은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은폐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외부 이제 공채를 하지 않고 사내 하청 그러니까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들 위주로 신규 채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제한을 딱 두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신규 채용은 이제 공채는 하진 않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이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6년 예. 동안은 공채가 없었던 거네요. 그럼 그동안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새로 채용한 사람들이 있나요? 2008년도 이후로요? 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새로 채용한. 네, 신규 채용을 통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입사를 했죠. 사내하청은 많이 들어오고 정규직 채용은 신규 채용은 안 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만 신규 채용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일종의 밖에서 보기엔 내부 승진처럼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전혀 원서를 쓸 수 없는. 근데 지금 이제 그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촉탁 계약직이라는 것을 회사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건? 그게 2011년도인가요? 그 최병승 씨가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때
2010년도인 것 같아요. 2010년도 그해 촉탁계약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불법 파견이 됐다는 이유는 제조업체 즉 자동차 생산 공정 같은 제조업체에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거든요. 네. 법적으로. 그런데 그 회사가 파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네. 실제 파견 노동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불법 파견이고 파견은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내하청으로 들어온 지 2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규직이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법원 네. 판결 내용이에요. 근데 회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내하청을 통한 고용을 하지 않고 현대차가 직접 비정규직을 채용한 거네요. 예. 예, 촉탁계약직인데 이름으로. 이게 다 아시지만 이제 2년 이상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네. 현행 법이 그래 돼 있는데 전혀 그러진 않죠. 근데 현대차가. 예. 그러니까 2년 되기 하루 전날 계속 예. 계약을 해지하겠네요. 그러면은 그 입사하시고 나서 그 노동조합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방식인 건지. 자연스럽게 이제 입사를 하니까 교육이 있어요. 회사 교육이 있는데 그 회사 교육 중에 4시간을 노동조합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무 시간을 이렇게 노사가 이제 맺은 내용이 일주일에 있어요. 아니요, 4시간. 회사 교육 총 중에 4시간.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에 예. 노동조합 교육 시간이 4시간 예. 되는 거죠. 4시간. 그때 이제 노동조합을 처음 2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그 감각이 없었나요? 노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전까지는 노동자라는 단어도 처음 알게 됐고요. 노동조합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교육 때 그 노동조합이란 존재를 알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였나요? 좀 든든한 뭐 지원자? 예, 그냥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을 대신해서 임금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뭐 복지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주고 네. 해결해주는 기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든든한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노조에 대해서 그 오히려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느낌보다 반감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애초에 없었나요? 반감은 없었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죠. 노조는 빨갱이. 네. 예. 그렇게 하길래 뭐지? 이렇게 생각은 들죠. 근데 뭐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전혀 뭐 그런 느낌 없었습니다. 그럼 노조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 전에 우리 정필원 작가님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번 기회에 만드시는 게 그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작품이 결국 노동조합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네. 작품인데 네. 그래도 그런 작품을 하게 된 것은 생각도 좀 범상치 않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일단 독자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제가 참여하게 된 거요? 예. 돈 때문이고요. 노조나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고 돈 준다니까 했던 거고. 그 송곳이라는 작품의 그 배경 화면을 만들고 색을 입히는 네. 어시스턴트가 전혀 노동조합에 조예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송곳 그 어시를 하면서 이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는 그 조끼랑 띠를 두르고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감시가 들어오더라고요. 잘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이제 노조라는 것을 알게 됐죠. 노동자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됐고. 지난번에 부천에서 만화 축제할 때요. 네네. 그때 갔었더니 그 최규석 작가랑 정필원 작가 두 분이 다정하게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박재동 회백도 있었고 네네. 뭐 여럿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고 다정해 보이던데 그래서 내 뒷모습을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러니까 부럽다 그랬었는데 고용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억지로 이제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인식을 했던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좀 희박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친구 하나가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써왔는데 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버지 직업란에 노동자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었어요. 보통은 뭐 직업의 특정 뭐 직업 회사원 이름을 쓴다고 네, 회사원이라 쓴다고 했는데 노동자로 써서 아 그런 개념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 이제 사실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최기석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얘기를 아름아름 들으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민주노총의 활동가 한 분이 해고됐을 때요. 네. 그 자녀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서류에 적어야 되는데 네네. 노동자라고 적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담임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노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얘가 답하기를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전설이지만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에서는 진보적 정신이 아니거든요. 독일 내에서는 보수파입니다. 3인당에 맞서고 있는 연립정부의 총리니까. 근데 독일 내 보수파가 한국 오면 거의 극좌파가 된다는 게 우리의 비극인데요. 메르켈이 총리가 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말을 했대요. 할 수만 있다면 총리도 역사의 주인 노동자 계급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합비 계속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식인 나라인가 하면 노동조합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순한 빨갱이부터 떠올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도. 다 얘기 계속 이어합시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정규직 규정노조 비판이 많은데 실제로 정규직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직 그 규정노조라는 비판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지. 규정노조라고 비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여기는 것보다 저는 이게 기정노조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5년도인가요? 그때 그 당시에 정치 파업이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우리 또 자동차 내에 이제 임금 협상 파업이 진행되면서 언론에서 조중동 언론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연봉 8천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뭐 귀족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참 많이 흥분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뺍니다. 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20년이나 3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언론에 대해서 많이 좀 상처를 받죠. 받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상 또 다른 또 상처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노동자협에서 그때 뭐죠 명예훼손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사과문 게시하고 노동자협에 그 명예훼손 관련된 배상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혹시 규정노조라는 단어를 더 이상 못 쓰게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규정노조라는 말을 안 하는데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기득권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외면하는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규정노조라는 얘기. 그 당시에는 임금 많이 받는다고 규정노조를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불과 이제 한 몇 년이 흘렀는데 비정규직을 외면하게 되면 너희만 먹고 잘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또 뭐 비정규직 버리고 또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 비정규직의 투쟁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좀 부풀려진 것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최병승 씨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저도 들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공장이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비정규직 투쟁하는데
안 했다. 이제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부풀려질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최소한 이제 비정규직 입장에 섰을 때 많이 부족하죠. 예. 최소한 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이 비정규직과 같이 함께하는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로 이제 외면하는 형식으로 간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안 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럼 정규직 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하는데 활동을 함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비정규직 투쟁 같이 하겠다라고 대의원 선거 나오면 무조건 떨어졌어요. 그렇게 선거에 비정규직의 빗자를 이기면 못 꺼냈었어요. 그 정도로 인식이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은 그냥 고용의 방패막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98년도 정리해고 투쟁 이후에 비정규직 숫자가 이제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정규직에 계신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 다음 무조건 잘리는 사람 비정규직이다. 뭐 이런 인식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연대하고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비판의 대상. 예. 아니 정규직 대의원이면 정규직 의견들을 듣고 해결을 해줘야지 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었죠. 그때 그런 주장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대개 얼마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조합원들로부터? 그 당시 때는 거의 뭐 지지를 거의 못 받았죠. 못 받았고 대놓고 왜냐하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하겠다. 정규직 후보가 이렇게 말해서 대의원 선거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투표 결과잖아요. 그게 51표 대 49표 차이로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뭐 99표 대 1표 차이로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이 비정규직 투쟁도 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 후보에게 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8대2? 굉장히 20% 정도밖에 안 됐군요. 8대2. 근데 보통 후보들이 출마하게 되면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은 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 9가지는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공약이라든지 내용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정 노동자다.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기보다 비정규직의 투쟁을 외면한다. 이래서 요즘은 기정 노동자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다. 기정 노동자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변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하셨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정규직들 꽤 많고 우리 생각보다 많고 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정규 투쟁하다가 해고된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박성락 씨를 예로 들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도대체 왜 그런 길을 걷게 된 겁니까? 저뿐만 아니고 이제 몇몇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 말고 이제 엉길정 씨라고 저랑 같이 해보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입사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25살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에서 제가 정규직, 그러니까 바로 제 옆에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정규직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막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막 작업을 잘못하면 이제 온갖 욕설도 들어가면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비정규직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노동자 활동하고 했던 건 아닌데 일단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이 현대차 자본으로부터 회사로부터 탄압을 받고 막 하게 되면 같이 연대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겠다. 2004년도 그때 그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뭐 이래서 그때 한참 이제 비정규직을 조직화해내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었는데 회사가 엄청 탄압이 심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냥 작업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비정규직을 그냥 막 거의 뭐 끌어내듯이 예, 막 끌어내는데 라인에서 그럼 뭐 그걸 막연하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막 관리자들 몸싸움하는 거 막 끌어내고 말리고 관리자들한테 저도 이제 비정규직한테 거의 진짜 막 욕을 심하게 해요. 거의 뭐 욕입니다. 욕 그냥 다. 예, 그래서 저도 관리자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의원 활동을 계속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그리고 나의 미래고 우리 자식의 미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현장에 이제 정규직 일을 하고 계시는 동료들이나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의원에 당선됐습니까? 되게 안 된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표를 줬으니까 대의원 당선됐을 거 아니에요. 잘생겨서 그랬나? 그건 아닌 거. 인물로 뽑았나? 그냥 믿어줬던 것 같아요. 믿어줬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게 결국 대의원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없는 공장 만들어 봐라.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뜻있는 사람들끼리 선거 출마를 같이 했을 때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불법 파견 철폐하는 후보라고 딱 해가지고 출마하게 됐었어요. 네. 네. 그런데 뽑혔다 이거죠. 네. 과거에는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네네. 현재는 어쨌든 그게 뽑히셨다는 거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입사할 때만 해도 이제 지금 저하고 바로 위에 형님들이 나이 차이가 적게는 10년, 많게는 1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자동차에서 채용을 안 했다는 증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2002년도 당시에는 자식들이 이제 고등학생, 뭐 중학생, 뭐 이러는데 지금 2014년도 올라가니까 취업할 나이. 예, 취업할 나이가 된 거예요. 군대 갔다 오니까 취업도 해야 되는데 정규직 뽑는 데는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들도 이제 이게 우리들이다 이게 딱 아마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장님들 그 위주의 이제 나이 분들은 이제 나이가 거의 뭐 한 50 후반이나 중반 좀 되신 분들이라서 거의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지금 대의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즘도 대의원들이 빨간 조끼 입나요? 현대차에서? 아니요. 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06년도에 금속 노조로 이렇게 산별 전환을 합니다. 기업 노조에서 그때 기업별 노조였을 때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빨간 조끼였는데 이제 금속 노조로 이제 가입되면서 지금 이제 검은색 조끼로 바뀌어 있죠. 예. 그 현대자동차에 가보면요. 대의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대의원들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빨간 조끼를 그때 입었거든요. 대의원들이. 빨간 조끼가 떴다 그러면요. 군대에서 무슨 중대장 나타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현장이. 그래서 대의원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공장 가면. 네. 하여튼 빨간 조끼가 그립기도 합니다. 네. 그 조끼 하나. 제 말은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그런 위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비정규직 투쟁할 때 같이 이제 연대하면 빨간 조끼도 없어요. 회사는 비정규직하고 연관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이고 구분 없이 그냥 같이 그냥 탄압을 합니다. 예. 저 탄압이라는 용어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얘기를 계속 못했는데 예. 어떻게 탄압합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지혜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 라인에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 비정규직 지혜 가입해라. 가입해서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뭐 조직화 사업을 해요.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규직 대의원으로서 조직화 사업하는데 라인 순회를 할 거 아니에요. 라인 순회 같이 돌았는데 무단이탈을 때려버린 거예요. 무단이탈. 그러니까 무단이탈 코드를 적용한 근태를 작업장 이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사가 이제 원칙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대의원이 근무 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장을 순회한 게 무단 이탈이다. 그렇게 거죠. 보죠. 예.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대의원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하면 그래 됩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활동을 같이 하는 대의원들에 대해서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맞죠. 가보면 사실 대의원들 중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빨간 조끼 입고 라인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일하는 대의원들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대의원들은 사실 그거 하는 것보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담당한 조합원들의 인권, 복지 뭐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하는 게 더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나 다 유익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또 다음 또 선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비정규직이 저희를 뽑지 않잖아요. 정규직 대의원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음에 또 대의원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려면 정규직 사람들만 챙기면 되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의원이 지금 몇 명 정도? 현대자동차가 47,000명 정도 되는데 조합원 수가 전국적으로 울산 공장에는 한 250명 정도가 있어요. 대의원 수가. 500명 좀 넘죠. 100명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조합원들. 그럼 다른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세습 채용이 사실인지. 근데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세습 채용이 뭔가요? 대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습 채용 말 그대로 뭐 북한에서 뭐 3대 세습이래 가지고 뭐 했듯이 이제 그런 말하고 이제 비슷한 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세습돼서 채용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가 명퇴하면서 자기 자녀가 생산직에 취업할 경우에 무슨 가산점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외부 인터넷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니 가산점이 아니고 이번 거는 뭐였냐면은 단체 협약에 가산점은 원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대한다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세습 채용은 말 그대로 이제 그때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때가 2011년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대의원대에서 이제 이 안이 올라왔어요. 표결까지 갔는데 결국 가결돼서 통과됐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우리 아들 자동차 입사시켜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요구안이 이제 통과돼서 그때 언론에 이제 많은 또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근데 이게 요구안에 가져가서 단체 기소 속에서 회사가 인정을 안 했죠. 그럼 지금은 어쨌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채용 방식이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청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그 사람들 위주로만 그러니까 원서를 받고 있어요. 지금 회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세습 채용 이거 회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비정규직과 함께한 정규직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그 정도 회유책이라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신규 채용 방식도 없었겠죠. 물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계속 그 싸우고 계신데 싸울 때 이제 해고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셨는지? 네, 저도 뭐 노동자 활동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선배님들이 구속, 해고, 수배는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각오해야지 이랬는데 예, 해고됐죠. 그때 어쨌든 이제 그게 실제로 해고됐을 때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뭐 가정도 있으실 테고 한데. 제가 해고된 건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2008년도에 한번 해고됐었고요. 뭐 때문에 해고됐는지 두 번의 해고 사유. 2008년도 해고됐을 때는 생산 라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주야간 이제 막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특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14시간 특근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후 5시 들어와서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는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 인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한 분이 그냥 일을 못 하시고 나갔는데 그럼 못한 만큼 그분의 작업까지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안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 작가님이 계셨듯이 부당하다. 인원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충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생산 라인을 세웠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가 생산 라인 무단 정지라는 이제 그걸로 이제 징계를 합니다. 대연이었어요 그때? 아니요, 그때 대연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평조합원으로서 스위치를 껐어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현장위원이라고요. 네. 조직 체계가 대의원 밑에 현장 조직위원이라고 또 다른 이제 소위원 옛날 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당시 이제 현장위원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유로 한번 해고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해고는 두 번째 해고는 올해 이제 1월 29일 날 해고됐는데 이거는 지난해 2013년도에 이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고.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 그 다음에 주간 2교대 근무에 따른 특근 조건을 합의하는 과정 속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합의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가지고 생산 라인을 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생산 라인을 뭐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결과적으로 생산 라인 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가 그걸 같이 묶어서 징계 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도왔다고 하는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 파업 투쟁할 때 같이 연대를 하면서 동참했다고 회사가 이제 고소고발을 같이 했어요. 고소고발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결국 이제 벌금을 받았는데 그 벌금이 이제 형사 유죄 판결이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해부하겠다. 징계위원회에서 그까지 이제 묶어서 같이 그러니까 병합해서 같이 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선배가 걸려 계신 거예요? 네, 선배도 같이 걸려 있고요. 비정규직 그때 2010년도 CTS 점거 파업이라고 비정규직 동지들이 이제 비정규직 지혜 분들이 점거 파업을 해요. 공장에 CTS라는 말을 처음 들으실 건데 뭐냐면은 그 생산 라인에 차를 처음에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실내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도장을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고 차가 처음 이제 의장 라인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 생산 라인에 조립 라인에 그때 하려면 이제 차 문짝을 떼야 되잖아요. 차 문짝을 떼는 그런 공정을 CTS 공정이라는데 하여튼 거기서 점거 파업하면서 그냥 뭐 같이 그냥 연대해줬다고 그냥 회사가 같이 비정규직 지혜 분들하고 같이 고소고발 손배를 같이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 압류가 돼 있죠. 그 사건 이후로. 통장 압류가 돼 있고 지금도 작년에 파업할 때 같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엄기정 씨하고 저하고 또 다른 분도 계시지만 좀 고소고발 그다음에 손배가 압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해고됐을 때는 어떻게 복직됐습니까? 그때도 노사 합의로 복직을 했죠. 복직된 뒤에 두 번째 해고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됐던 건가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고 당하고 복직이 돼서 두 번째 해고를 당할 때 사이 기간이요? 4년 만에 다시 해고. 4년 만에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작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회사가 이제 딱 하니까 바로 딱 처음 들어왔던 게 손배 가압류였어요. 급여 가압류를 시작하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급여 가압류를 당하다가 급여의 거의 한 50% 이상을 급여 압류를 하고 회사가 이제 지급을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마지막에 이제 신분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하게 되면은 부당하게 회사에 탄압을 받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조합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통해서 지금 생계비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산별노조 체제이면서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가 노동자 활동하다가 해고된 조합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이제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차처럼 규모가 있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정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클로징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다시 맺는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필원 씨는 어차피 다음에 몇 번 더 나오셔야 될 거고요.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전혀 못하셨잖아요.
네, 박성락 씨도 사실 멀리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오늘 얘기가 너무 정말 부족한데 언제 서울에 또 오실 일 없습니까? 아니 뭐 불러주시면 와서 뭐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짧은데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래요. 좀 시간이 아쉽네요. 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여기 더 남은 시간 뭐 몇 분 되니까요. 한 1분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더 얘기해 보세요. 울산 내려가시기 전에. 예, 하여튼 뭐 국민 TV 잘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노동학이라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빨갱이라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추천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노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 노동조합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작가님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뭐 본인의 일이 바로 곧 닥쳐요. 이제 사회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성락 씨 아주 고맙고요. 조만간 더 복직해서 비정규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복직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올해 교섭 요구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올해 간철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이제 부당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를 이제 요구안으로 가져갔었는데 그것을 이제 노사 합의가 안 됐던 거죠. 안 됐던 거고 이외에 전망은 좀 그럼 정규직 해고자는 지금 몇 명? 정규직 해고자는 2명이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엄길정 씨하고 고소고발자, 손배가압류자를 다 포함해 현대자동차에 총 한 35명 정도가 있어요. 네. 하여튼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정필원 작가님은 다음에 주호민 작가 있을 때 오셔서 바로 여기 오늘 박성락 씨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본인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하정강 노동학 개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